금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통 이제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되거든요. 금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너무 흥미로운데 그러면 아까 다시 좀 앞으로 가서 그 슈퍼사이클 확신하고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근거 혹시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가지수는 많은데 그래도 아까 전에 실질금리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수요의 측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금을 사고 싶어진다 사람들이 그거를 알 수 있었던 지표가 이제 실질금리인데 반대로 그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공급의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금의 공급은 금 생산이고 그건 이제 금을 채굴하는 양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신 거랑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제 반감기 같은 것처럼 금도 이제 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가 정말 길고 또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허니버터칩 대란 막 이런 거 볼 때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치솟아도 사실 뭐 밤새 공장 돌리면 되고 그것보다 더 그렇다 그러면 공장 뭐 금방 좀 증축시켜서 막 공급을 금방 다 채워버리니까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진다 아니면 뭐 공급 뭐 이제 뭐 채산성이 안 맞아서 공급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다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정말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예, 뭐 탐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채굴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광산에 뭐 하루 이틀 캐는 게 아니니까 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이래서 금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얘가 그 추세가 이제 생산량도 오를 땐 쭉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쭉 내리고 그래서 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통 이제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언제냐면 2018년도에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2019년도부터 이렇게 줄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슈퍼 사이클의 신호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슈퍼 사이클이었던 모든 시기를 보면은 생산량이 최고점 찍고 그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슈퍼 사이클이 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2019년부터였다. 라는 걸 보면서 뭐 생산량이나 실질금리나 뭐 다른 그런 모든 신호들이 좀 다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슈퍼사이클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짧으면 9년, 길면 13년 요 정도. 이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다가 또 막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슈퍼사이클 모든 게 다 그렇긴 한데 그 사이클의 맨 마지막이 가장 폭발성이 있긴 하죠. 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뭐 2800인가요? 2600. 260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막 뭔가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막 뭐 분석을 하고 뭐 그 엄청난 투자자도 아닌데 이런 그 뭔가 예언 같은 걸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것도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금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또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금리거든요. 실질금리가 더욱더 많이 하락해야 그만큼 사람들은 더욱더 금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2년에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2011년까지 쭉 떨어졌거든요. 실질금리가. 그때 떨어졌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3.74%였나 한 요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1970년에서 1980년대는 마이너스 5.76%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금이 2600%가 올랐던 거고 2002년부터 2011년에는 한 600% 정도 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을 보면 지금은 그 보통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세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보단 두 번째 파동에 더 실질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보다 세 번째 파동이 실질금리가 더 낮은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파동인데 그게 1970년대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못해도 1970년대 이상의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금은 20배, 뭐 은은 최소 30배, 예, 진짜 이 정도 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제가 사실 바로 전에 슈퍼사이클이 2002년이니까 지금은 뭐 20년 만에 찾아온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왜 굳이 50년이라고 썼냐 하면 실질금리가 1970년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니까 이 정도의 슈퍼사이클은 50년 만에 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던 거긴 합니다. 네. 뭐 최소 20배라고 잡아도 뭐 그거 절반만 돼도 저는 땡길 것 같은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네. 했을 때 그러니까 1970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때 또 했지만 실질 금리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이 그때와 유사하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뭐 20년 만에 50년 만에 네, 이런 맞습니다. 금의 골드플레이션 네. 황금기가 올 수 있다. 책에 보니까 네. 진짜 돈인 금과 은에 투자할 때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여기서 저희 진짜 돈이라는 개념이 네. 어떤 정의일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도 요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싶었던 거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돈 좀 빌려줘 뭐 돈 써야 돼 이렇게 할 때 생각하는 돈이 뭐 심사인당에 그려진 그 종이나 5만 원. 아니면 뭐 미국 달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네이버에 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환에 쓰이고 그리고 가치 보존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화폐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 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뭐 원화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모아둘 수 있겠죠. 당연히 모아둘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원화를 갖고 있으면 뭐 어떤 화폐든 다 똑같이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전 세계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죠. 돈이라고 믿었던 그거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게 정말 가치 보존의 수단이 맞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항상 돈으로서 쓰였던 게 금과 은이었거든요. 금과 은은 단 한순간도 그 가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진짜 돈은 금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다 화폐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떠한 화폐도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네. 그래서 이 화폐라는 거는 그냥 사실 옛날 완전 막 고대 로마 막 이럴 때부터 보면은 어떤 화폐도 없어졌지. 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유통이 부족해져요. 점점 유통량이 부족해져서 이제 뭐 처음에는 금화를 썼다 그러면 여기다 막 동을 섞고 막 구리 섞어가지고 나중에는 금이 하나도 없는데 막 금화로 유통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생각해버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사실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량이 늘어나도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 발생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아차 싶을 때 이제 그 돈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발생했었던 건데 나라가 망하고. 예. 근데 지금은 그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깔고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산을 모은다, 자산을 축적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을 축적하는 건 정말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서 맞지가 않고 사실 돈을 축적했던 게 아니라 화폐를 축적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금과 은이 진짜 돈이라는 거네요. 예, 이 맞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도 안 되고 네, 원화도 맞습니다. 안 되고. 네. 진짜 실제 요즘에 달러 보면은 네. 뭐 강달러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막 무차별하게 막 찍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네. 그 양배리 대표님은 금과 은에만 투자하시는 건가요? 뭐 다른 거에는 투자를 안 하시나요?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뭐 투자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한 6년 차쯤 되는데 제가 그 투자했던 대부분의 기간은 사실 주식 투자를 더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세상에 너무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지금 금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19년부터 금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금과 은을 좀 주력으로 투자하면서도 간간히 주식 투자도 좀 병행을 하고 했었지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는 예, 좀 다른 어떤 자산을 갖고 있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확신하는 자산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 말고도 금이나 은 말고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 개인으로서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 아, 이 자산이 정말 장기간 큰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큰 리스크까지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산도 당연히 편입을 시키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적어도 이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면 아니면 뭐 경제위기가 한번 발생하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다랐다고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그때는 제가 생각해두고 있는 주식을 좀 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위기의 전조가 좀 보이고 위기 네. 상황이니까 네. 금과 은이 최고의 투자 자산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게 한번 벌어지고 나면 이제 싹 정리가 한번 되고 이제 그때는 네.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같이 가져가는 거죠. 같이 네.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금과 은의 무조건적인 몰빵이 아니시군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자산 배분인데 지금은 금과 은의 비중을 높이시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2019년부터 네. 금은 투자를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되게 독특하거든요. 금은에 투자를 한다는 게.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도 쓰신 보통 책을 보면은 금은 투자 이런 게 많이는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책은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한 3, 4년 이렇게 투자를 해오셨는데 네. 흔들리는 순간 없으셨어요? 일단 저는 진짜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확신도 있을 뿐더러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장기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뭘 투자하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산이 일단 걔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얘를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확신이 드는 자산이 나왔을 때 이 확신이 드는 자산들로 이제 제 자산을 이제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꾸려가야 되는 거랑 뭐 어차피 대안이 없었어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빅테크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보다도 네. 대형 우량주 이런 것보다도 금리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네.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골드? 저도 뭐 사실 그 비트코인이 등장한 그 계기도 너무 좋은 계기이고 또 거기를 그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기술이고 앞으로도 정말 미래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비트코인이 정말 투자 가치로서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물음표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물음표다라서 투자를 못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유사한 부분이 많긴 많아요. 뭐 한정되어 있다. 그런 한정성이라던가 채굴도 해야 되고. 예, 채굴도 해야 되고 사실 그 채굴이라는 말도 조금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금이랑 많이 빗대어지긴 하는데 저는 약간 근본부터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금이랑 아예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건 나스닥이고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금과 그 빗댈 수 있는 자산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금과 가장 많이 빗대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금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든 황금성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이걸 숨기기도 정말 좋고 이제 요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거기서 더 뛰어난 거는 이제 뭐 금은 가지고 해외로 이민 가기가 되게 힘들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뭐 그 지갑에 넣어서 캐시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좋아서 이게 뭔가 상위 호환의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것도 좀 근본부터 다른 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뭐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금은 심지어 이제 인디언들 중에서도 이제 인디언도 나름의 화폐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그냥 식량으로 바꿔 먹던가. 그래서
그 웬만한 걸로는 우리가 거래가 하기 힘든데 금은 또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 어느 국가, 진짜 어느 민족에 가도 통하는 게 금인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되려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예. 왜냐면 뭐 사실 정말 극단적으로 따져서 인디언들이 비트코인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딱히 뭐 그런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도 안 되고요. 예,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옛날보다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네. 그것이 막 금을 넘어설 정도. 네. 예를 들면 그런 인디언이나 소수 부족 네.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좀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러면은 막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이런 거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금은 어떤 자산이냐면, 금은 어떤 화폐가 만들어질 때 그거의 가장 큰 담보를 제공해주는 자산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금이 돈이고, 금을 담보로 한 어떤 증서가 나오는 게 다 화폐였거든요. 많죠. 지금도 엄청 많죠. 네. 회생 상품들 보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다 화폐였던 건데 왜 그러면은 금을 담보로 해서 그 증서를 만드냐면 금은 어느 곳에서든 인정을 받으니까 이걸 담보로 한 화폐를 만들면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는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그런 자산인데 그러면 금은 따져서 사실 그거 돌덩이잖아.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왜 이런 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냐라고 하겠지만 금은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목걸이나 반지를 이렇게 쓰는데도 분명히 사용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금리가 있는데 이거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데도 분명히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순간 그 누구도 금을 저축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금을 이쁘게 보려는 사람도 없고 금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금은 수요가 있다는 거죠. 예, 산업용으로도 쓰이니까. 그래서 이 최소한의 본질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애매한 거죠. 만약에 투자와 투기 수요가 다 빠졌다고 쳤을 때 여기에 남는 본질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지면 딱히 사용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래도 뭐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스타벅스에서 쓴다는 것도 사실 그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가 받쳐졌을 때 그걸 기반으로 가치가 평가돼서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거지 뭐 스타벅스에서 아무 화폐라고 다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굳이 따지면은 비트코인은 화폐의 일종이지 돈은 아니다. 약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서 좀 공격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진짜 투자할 때 어디에다가 이제 더 방점을 두느냐. 어떤 분들은 뭐 금과 은보다도 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맞죠, 있고 맞죠. 그런 건 관점의 차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혹시 근데 또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는 아직 뭐 역사가 뭐 한 10여 년밖에 안 됐고 그쵸. 아직도 이렇게 더 자산으로서 더 자리매김을 성장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 뭐 네. 금은 진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기간만 있으면 이렇게 또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미래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가치는 분명히 있으니까 저도 그 동의하는 게 진짜 그럴 가능성 정말 크다. 정말 많은데 그게 이제 금을 대체한다는 건 돈을 대체한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금의 위치는 네. 견고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